네, 이번 순서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는 가볼 때 뭐 선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남 하종목입니다. 오늘도 바로 S&P 500 기준 수익률 상위 5개부터 보겠습니다. 네, 화면 띄워주세요. 종목들을 쭉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각자 개별적인 사유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1위부터 테마들을 조금 보시면은 IT 솔루션, 의류, 태양광,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또 태양광이네요. 나름 태양광 관련 종목이 2개나 좀 들어있으니까요. 오늘은 태양광, 그 중에서도 5위 제네락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ETF, 탄이죠. 네, TAN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올해 1월까지 바이든 당선 이후에 아주 가파르게 오르더니 2월 기술주 셋오프 움직임 이후로는 회복이 아주 미진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제네랄홀딩스의 주봉 차트를 보면은 완전 다른 움직임인데요. 어제도 4%가 올라서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사실 순달람에서 5월 중순쯤에 2번 정도인가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데 참 그렇게 말씀을 드려놓고 제 잔고에도 제네락은 없습니다. 너무 아쉬운데 어쨌든 유독 제네락이 강한 이유가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제네락은 임직원이 8,000명 가까이 있는 그래도 좀 나름 큰 기업이고요. 지난 1년 기준 순수익은 3조 5천억 원 정도 벌어들이는 탄탄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시겠죠? 간단하게는 가정용 발전기와 가정용 스토리지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지붕에서 태양광 패널로부터 받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배터리와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도록 보조로 발전기를 두는 것이죠. 그런데 새삼스레 왜 가정용 그리드가 뜨는 것이냐? 미국에서 정전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인데 말이죠. 심지어 정전 사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막대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2021년 들어서 정전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꺾은 선 그래프는 가정용 그리드 기업들의 매출을 뜻하는 건데 올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미국의 가정용 그리드 시장은 침투율이 고작 1%밖에 되질 않습니다. 동부 쪽은 그래도 침투율이 조금 높은 것 같은데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아직도 침투율이 매우 낮거든요. 제일 잠재력이 큰 두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침투율이 그만큼 낮은 만큼이나 앞으로 이런 그리드 기업들이 해먹을 시장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제네락은 이에 따라서 본인들의 총 유효 시장이라고 하죠. 탐이라고 하는데 총 침투 가능한 시장이 2024년까지 약 10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물론 이 시장 규모는 크면 클수록 좋고요. 더욱이 주목해야 되는 점은 성장하는 속도죠. 작년에 시장 규모가 4조 정도였는데 2024년에 10조 정도 된다는 것이니까요. 속도가 빠릅니다. 이에 따라서 제네락 매출은 연평균 18%라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주가도 좀 보조를 맞춰서 주가가 올타임 하이를 찍은 걸 거고요. 그리고 최근 제네락이 좀 주목을 받는 이유에는 이러한 신제품 라인업들에 있습니다. 왼쪽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정용 발전기, 그리고 전력 관리기, 그리고 핸드폰에서 구동시킬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내년 1분기부터 줄줄이 신제품이 나온다는 건데 제네락이 말하는 홈 스탠바이, 이게 가정용 그리드라고 할 수가 있죠. 홈 스탠바이가 저렇게 사진처럼 구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크기가 낮은 게 저희 발전기인데요. 저게 소리가 60dB 정도 된다고 하니까 생각보다는 조용한 것 같습니다. 또한 신제품 중에 재밌는 점은 제네락은 태양광 인버터를 내년 2분기에 내놓겠다고 하는 겁니다. 엔페이즈 에너지와 솔라엣지가 다 해먹고 있는 시장이 인버터 시장이거든요. 가성비로 제네락은 좀 승부를 보려고 하는데 이쪽 경쟁도 내년에 좀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을 제외하고서는 제네락만큼 통합적으로 가정용 발전과 그리드를 다 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제네락이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전 장치들을 혼자서는 설치를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전구도 가기 힘든데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설치를 도와주는 인력들, 그리고 AS를 해줄 서비스 인력들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네락이 가진 경쟁력 중에는 이러한 전문 인력 숫자를 또 꼽을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제네락은 현금 창출 능력이 생각보다 엄청 좀 뛰어나더라고요. 현금이 많으면 그만큼 확장도 가속화할 수가 있죠.
많은 분들께서 신성장 산업을 투자하실 때 신생기업에만 좀 투자하시려는, 집중하시려는 경향이 좀 강하신데요. 사실 제네랄과 같은 비교적 전통기업들이 가진 경쟁력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은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하락 종목들 말씀을 드려야겠죠. 딱 눈에 띄는 종목이 있습니다. 한국 분들도 좋아하시는 기업이죠. 월트 디즈니입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해서 재미가 없을 텐데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바로 핥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디즈니의 주가가 성공을 하려면 결국에는 디즈니 플러스,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이 성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바클레이즈와 니드햄이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 증가가 저조하다면서 투자 등급을 하향시켰습니다. 바클레이즈는 원래 2018년 10월에는 디즈니를 매수로 투자 등급을 올렸었는데 이때는 디즈니가 이제 스트리밍 사업을 본격적으로 막 시작하려던 때였거든요. 그만큼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기대가 원래 조금 높았었는데 최근 꺾이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디즈니가 내세운 장기적인 구독자 숫자를 가이던스를 맞추려면 현재 성장 속도보다 최소한 2배 이상 올라야 된다는 건데 이것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쳐주기가 어렵다는 게 핵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할리우드의 6만 명 근로자들이 128년, 말도 잘 안 나오네요. 128년 만에 첫 전국 단위 파업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건데요. OTT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지만 노동자 처우는 10년 전 수준이라면서 임금 올려달라, 처우 개선해달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인지 디즈니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본인들의 최고 인기 프랜차이즈죠. 마블 영화에 대한 일정을 줄줄이 연기시켰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토르, 그다음에 블랙팬서, 앤트맨과 와스프까지 기존 스케줄보다 2개월 정도, 최대 3개월 정도 연기를 시켰습니다. 근데 웃기게도 파업 위기는 오늘 새벽에 잠정 합의가 됐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마블 연기는 디즈니에게는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파업으로 느낀 점은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의 성공으로 인해서 아시아 시장에서 제작을 하는 게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지 미국의 배급사들이 깨닫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앞으로 한국 제작사들 몸값이 좀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순달람의 메인 코너입니다. 오늘은 뭔가 오랜만에 화요일에 순달람을 하는 것 같아서 오랜간만이니까 미래에셋증권을 이용하시는 모든 고객분들께서 선택하신 10종목 슥싹 가져왔습니다. 네, 저번 주에는 증시가 좀 반등한 움직임이었는데 여러분들의 선택은? 네, 이번 주는 저번 주와는 확연히 좀 다른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우선 ETF 투자가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저번에는 특히 고객분들께서 레버리지 ETF를 많이 사셨었는데 이번에는 ETF가 2개밖에 없죠. 그리고 역시 중국 주식들의 인기가 여전히 좀 저조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중국 주식은 5위에 랭크되어 있는 해천미업이 유일하게 랭크됐습니다. 간장, 굴소스 등으로 유명한 중국 1위 조미료 업체가 해천미업인데요. 중국 정부의 하반기 소비 진작 정책 모멘텀에 따라서 귀주모태를 필두로 해서 중국 소비재들이 강한 흐름에 좀 편승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미국 주식들인데 특히 반도체 쪽에 대한 사랑이 아주 각별하십니다. TSMC도 있고요. 벌써 몇 번째 연속인지 모르겠는데 ASML이 이번 주에도 순매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빅테크에 대한 투자도 꾸준하셨습니다. 네, 애플은 오늘 새벽에 좀 따끈따끈한 이슈가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은 애플 이벤트에 대한 내용을 좀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새벽 2시에 애플의 신제품 발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네, 신기술로 무장한 신제품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요. 봉인 해제를 하는 좀 느낌이라서 그럴까요? 이벤트 이름도 Unleashed였었습니다. 이벤트의 핵심은 결국 신형 맥북 프로와 에어팟에 대한 이야기였죠. 예상과 동일하게 이제 신형 맥북 프로와 3세대 에어팟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도 예상과 다른 점은 있었어요. 맥북 프로에 탑재된 애플이 자체 설계한 칩이 M1X가 아니라 M1 프로와 M1 맥스로 이렇게 두 가지였다는 거죠. 참 애플은 칩 종류도 아이폰처럼 예쁘게 좀 장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참 능력인 것 같은데 M1 맥스가 물론 성능이 좀 더 좋은 거예요. 맥스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CPU 코어가 10개, GPU 코어가
무려 32개가 들어갑니다. 애플이 주장하는 대로 정말 까무러칠 속도인 것 같은데 성능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정말 애플이 애플했다라는 표현이 실로 나옵니다. 같은 전력 대비 성능 차이가 어마무시한데요. 특히 기존 인텔 칩을 탑재한 노트북에 비해서 정말 성능이 뛰어나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애플의 주장이긴 한데 나중에 벤치마크 결과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인텔의 X86 진영과 생태계는 더욱이 암울해집니다. 앞으로 너도 나도 ARM을 기반으로 한 반도체를 개발하겠다고 나설 테니까요. 구글도 지금 자체 설계한 반도체 칩을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또 내놓습니다. AMD도 그래서 최근에는 ARM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구조의 반도체를 개발하겠다고 조금 천명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애플 소식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아이폰 13에 대한 구매자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고가 모델에 치중됐다는 겁니다. 저가형인 미니와 그리고 그냥 아이폰 13은 구매 후 2주 정도를 기다리면 되는데 아이폰 13과 13 프로와 아이폰 13 프로 맥스는 구매한 다음에 5주를 넘게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게 하이엔드 스마트폰 점유율 차트인데요. 애플의 하이엔드 스마트폰 점유율이 더욱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 모델의 인기는 고가 모델이니까 판매 단가가 올라간다는 말이니까요. 현재 애플의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애플이 앞으로 저 파란 굵은 선 51선을 뚫어내고 추세 상승을 좀 할 수가 있을까요? 답은 역시나 여러분들에게 좀 맡기면서 저는 내일 또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잇!